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챕터 3번 부분까지 한번 통계 부분을 중요한 부분 위주로 복습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챕터 네 번째로 가설 검정 부분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지난 주차 말과 요번 주차 시작 부분이 3주차 말과 4주차 초 부분이 추석 연휴에 이렇게 걸쳐 있었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요번 지금 동영상은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지난주의 월요일 주의 월요일에 해당하는 수업에 지금 해당하는 동영상이고 그렇기는 한데 또 연휴 기간에 공부를 미리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추석 연휴가 요번에는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총 5일인데, 이제 그 5일 동안을 다 쉴 수 있는 청춘은 많지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제 주변을 보더라도, 뭐 시험을 준비를 한다던가, 어떤 뭐 명절에 특강을 듣는다던가, 뭐 고시를 준비를 한다던가, 아니면 일을 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5일 중에 많이 쉬어봤자 하루, 이틀, 뭐 그렇게밖에 못 쉬는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저는 그러니까 대학교를 입학을 할 때 재수를 했었는데, 이제 그 재수할 때 가장 서러울 때가 명절 때가 제일 서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놀 때, 편하게 못 노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은 힘들더라도, 이제 그 이후에 좋은 결과가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휴 때 못 노셨더라도, 이제 조금 네, 이제 더 나은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 같이 힘을 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번 동영상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 이제 챕터 4번 가설 검정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울 어, 뭐 회귀 분석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회귀 분석을 우리가 나중에는 뭐 엑셀이나 뭐 R이나 그런 여러 가지 통계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해서 하니까 그냥 마우스 클릭 아니면 뭐 명령어만 입력을 하면 결국은 어떠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런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딱 결과값이 화면에 딱 예쁘게 출력이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 지금 밑에 깔려 있는 것을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나온 그 결과값을 해석을 잘 못할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뭐 하다 못해 이런 것도 지금 있습니다. 뭐냐면 어, 우리가 엑셀에서 뭐 대표적으로 뭐 평균을 낼 때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을 해서 평균을 낼 수가 있죠. 이제 그러면 만약에 어떤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고, 이제 그런데 뭐 여기 중에 지금 세 번째 있는 데이터가 비어있는 데이터라고 하자. 그러면 요거를 엑셀에서 에버리지 함수를 써가지고 뭐 이렇게 쭉쭉 땡기면 이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긴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로 보고 계산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엑셀에 있는 에버리지 함수 써서 쭉쭉 땡기면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값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연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있는 평균이라는 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뭐 당연히 어려운 개념 아닌데 이 평균이라는 거는 총 관측값을 이걸로 나눈 거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빈칸에 있는 데이터를 빈칸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진짜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거를 세 개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이제 이거를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누기 몇을 하느냐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통계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이 제대로 깔려 있어야 나중에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거를 해석을 할 때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적용을 할 때 실제로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뭐 나중에 가서 뭐 직장이라고 치면 과장님, 뭐 팀장님 앞에서 보고하는데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팀장님, 뭐 과장님 이런 분들은 이런 거 다 미리 해봤으니까 자네 그러면 이거 가운데 이거 빈 데이터 이거를 어떻게 처리했나? 그러면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 뒤에서 이렇게 땀이 주르륵 흐르는 거죠, 그 순간. 이제 그러한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통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여기 도대체 가설이란 무엇이냐부터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통계적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주장을 나타낸 형태를 어떤 문장으로 나타낸 것을 이렇게 통계적 가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문장처럼 나타낸 것은 가설이 통계적 가설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지금 어떤 특정 미국 성인 여자의 평균 신장은 180cm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어떤 특정 주장을 모수로 사용을 해서 나타낸 형태를 이렇게 통계적 가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금 두 번째 점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면 어떤 감기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감기 치료제가 개발을 하고 나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A그룹 환자랑 B그룹 환자 이렇게 나눴고 A그룹 환자한테는 이 개발한 감기 치료제를 사용을 했고 이제 B그룹 환자한테는 치료제를 쓰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B그룹 환자 대비 A그룹 환자한테서 더 빨리 회복되는 효과가 있었더라라고 하면 이 새로 개발한 감기 치료제가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고, 그렇지 않다. 즉, A그룹도 뭐 예를 들어 7일 걸렸는데 B그룹도 회복하는데 7일 걸렸다. 평균. 그러면 뭐 이 새로 개발한 감기 치료제 효과가 없겠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좀 과학 통계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과정을 이제 여기 챕터 4번 가설 검정에서 공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통계적 가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문장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두 가지의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무가설 혹은 영가설이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귀무가설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은 여기 지금 안쪽에 있는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경우에 차이가 없다라거나 혹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감기 치료제를 예로 다시 들면 이제 이렇게 새로 나온 감기 치료제를 써서 치료한 환자나 그렇지 않은 환자한테나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귀무가설이 있겠고 이제 대립가설의 경우에는 이제 연구자가 혹은 뭐 기업이 입증되기를 원하는 방향의 가설이 요 대립가설 혹은 연구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기 치료제의 경우에는 이제 새로 개발한 감기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가 훨씬 더 짧은 회복 기간을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이 감기 치료제가 효과가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 대립가설의 경우에도 연구가설이라고 가끔 하는데 거의 대부분 대립가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고요. 이제 요거를 기호로는 귀무가설을 H0, 이제 그의 반대로 대립가설은 H1, 숫자 1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안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아마 대학교에 와서는 이제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뭐냐면 이 가설 검정을 할 때에 이거를 단측으로 검정을 해볼 수도 있고 이제 이거를 양측으로 검정을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한쪽 측면에 대해서 검정을 해보는 것을 이렇게 단측 대립 가설 혹은 이렇게 일원 가설 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감기 치료제를 다시 살펴보면 새로 개발한 감기 치료제 효과가 있냐 아니면 없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어떤 한쪽 측면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것을 이렇게 단측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지 않고 양측은 뭐냐면 새로 감기 개발한 치료제가 이게 이 약을 먹음으로써 더 빨리 호전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혹은 뭐 감기 치료제는 이거는 그렇진 않지만 어떤 감기가 아니라 어떤 질병에 대해서 약을 먹어서 이제 어떤 생존 기간이 더 늘어난다든지 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요 한쪽 측면뿐만 아니고 여기 이렇게 양쪽에 대해서 검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측이냐 양측이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마지막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분석 결과 귀무가설이 채택되는 경우라면 이거는 다시 말하면 대립가설은 기각이 되는 경우인 거죠. 이제 그리고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경우면 다시 말하면 대립가설이 채택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금 통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얘기를 한 거죠. 통계학과 교수님이 보시면 굉장히 틀린 표현이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결국은 이제 귀무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제 그리고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이제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라는 표현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냥 쉽게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제 통계 시간에서는 이제 조금 더 엄밀한 통계나 수학에서는 조금 더 엄밀한 표현을 쓰죠. 이제 그런데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조금 엄밀한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좀 데이터 분석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용적인 표현으로 기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정 부분을 살펴보다 보면 이제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유의 확률입니다. 요거를 영어로는 이제 significance probability라고 읽고 영어로 표현을 하고 이제 요거를 너무 기니까 줄여서 이렇게 p-value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p-value를 처음 접하실 때 이제 이해가 쉽지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우연히 어떠한 현상이 나올 확률 혹은 극단의 어떤 결과가 우연히 나올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 치료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이제 감기 치료제를 가지고 얘기를 다시 하면 감기 치료제를 먹지 않았는데 먹지 않은 환자들 중에서도 우연히 정말 우연히 회복 속도가 빨라서 감기 치료제를 먹은 환자만큼 빨리 회복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우연히 또 그런 회복 속도가 빠른 환자를 추출을 하게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정말로 우연히 그런 확률을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이렇게 p-valu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p-value는 뭐다? 우연히 어떤 극단에 있는 데이터가 추출될 수 있는 확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텐데 이제 유의 확률이 만약에 크다 그러면 이제 귀무가설을 채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든 감기 약을 먹어도 아니면 먹지 않아도 효과가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내리게 되는 거고 이제 유의 확률이 작다라고 하면 대립가설이 채택이 됨으로써 이 새로 개발한 감기약을 먹으면 이 감기약을 먹음으로써 치료 기간이 확 줄어드는 거다라고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감기약을 뭐 안 먹었다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혹은 먹었다 하더라도 이게 감기약에 의한 효과가 아닐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여기는 이거는 충분히 감기약에 의한 효과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요거는 한 번 더 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앞에서도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떠한 치료제를 먹은 환자가 걸리는 평균 자연 치유 기간과 이제 그렇지 않은 환자의 자연 치유 기간이 뭐 평균을 이렇게 뭐 그려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두 집단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는데 감기 치료제를 먹지 않은 환자들 중에서도 정말 뭐 운이 좋게 아니면 체력이 좋아서 갑자기 감기약을 먹은 것처럼 그렇게 빨리 회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를 잘못 이렇게 우연히 표본을 뽑게 된다고 하면 이게 감기 치료제가 효과가 사실은 뭐 없는 건데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있는 건데 없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잘못 판단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p-value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설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규모 가설의 경우가 보통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한 대로 효과가 없다 아니면 차이가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보통 규모 가설을 이렇게 잡죠. 이제 우리가 뭐 경제나 금융에서 보통 보수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거에 대해 그거와 반대되는 표현으로 이제 공격적 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통계나 아니면 경제, 금융에서 말하는 보수적이라는 의미는 뭐 정치적인 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아니고 어떠한 여기에서 보수적이라는 의미는 이제 최대한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본다, 뭐 최소화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새로운 약을 만약에 개발했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잘못 이게 나가게 되면 어떤 뭐 부작용이라던가 아니면 환자가 더 아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 가설을 보수적으로 이 감기 치료제는 효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설정을 많이 하는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대립 가설을 이 감기 치료제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수적인 거를 더 보수적인 거를 규모 가설로 놓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앞에 우리가 p-value를 봤는데 이제 이 p-value랑 약간 헷갈리면서 같이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요 유의 수준입니다. 이제 요 유의 수준은 영어로는 significance level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요거를 기호로 알파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잠깐 나왔던 유의 수준이 바로 요 알파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유의 수준을 뭐 1%를 쓰냐, 5%를 쓰냐, 10%를 쓰냐라는 그 판단의 기준이 바로 이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많은 경우에 5%를 쓰는 경우도 많지만 뭐 의료 계통 아니면 이제 경제 금융 계통에서는 뭐 1%, 뭐 0.1%뭐 요렇게 더 보수적으로 더 보수적인 유의 수준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설정한 판단의 기준인 유의 수준보다 앞에 우리가 살펴본 유의 확률이 작게 나올 경우에 규모 가설을 기각하고 반대로 다시 말하면 대립 가설을 채택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요 유의 수준 알파라는 것과 이제 p-value라고 하는 것, 그거 두 개를 이렇게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 살펴본 알파는 또 어떻게 살펴볼 수가 있냐면 1-알파가 신뢰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요 알파를 5%라고 잡았어. 그러면 이제 1 빼기 5%니까 95% 신뢰 수준이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유의 수준 알파, 그리고 p-밸류, 그 다음에 가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표적인 가설 검정 중에 하나인 T검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통계를 공부하시면서 정말 많은 검정을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렇게 가설 검정이 요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검정 형태 중에 하나인 이 T검정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T검정의 경우에도 이제 일반적인 가설 검정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첫 번째 점부터 보면 마찬가지로 이 T검정도 가설 검정의 하나예요. 그래서 귀모가설이냐 아니면 대립가설이 맞냐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판단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한번 정리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부를 통계 시간에 공부를 하셨던 것처럼 내가 계산을 한 p-밸류가 있고 예를 들어 5% 유의 수준을 쓴다. 유의 수준을 쓰기로 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계산한 p-밸류가 이 유의 수준보다 높게 나왔어.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귀모가설인 H0를 채택을 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내가 계산한 p-밸류가 훨씬 더 작게 나왔어. 그래서 이 경우는 우연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립가설인 H1을 채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이 p-밸류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 최종적인 판단은 이 p-밸류가 더 크냐 아니면 우리가 미리 설정을 해놓은 어떤 판단의 기준인 유의 수준이 더 크냐를 가지고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크냐를 통해서 H0 아니면 H1 이 중에 어떤 게 맞냐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이 p-밸류가 유의 수준보다 크면 귀모가설을 채택한다. 그래서 H0가 채택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H1이 채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우선 T검정은 결과적으로 가설 검정이라는 일반적인 과정을 다 따라가는 거고 최종적인 판단도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T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 T검정은 어떤 때 쓰는 건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검정은 두 집단이 차이가 도대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라는 거를 판별을 해볼 때 사용하는 검정 방법이 바로 T검정입니다. 그래서 감기약을 먹은 사람들의 어떤 자연 치유 기간과 감기약을 먹지 않은 어떤 사람들의 평균 치유 기간, 그래서 여기에도 평균이 있고 여기에도 평균이 있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같은 모집단에서 왔다고 봐도 되는 건가? 아니면 두 개가 서로 각각의 서로 다른 모집단에서 온 건가? 라는 거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T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T검정에는 여기 지금 밑에 나오는 세 가지, 여기 나오는 두 가지랑 뒤에 나오는 한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대응이 표본 T검정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비교 대상이 되는 집단이 같은 집단인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살펴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어떤 다이어트 약의 효능을 살펴보려고 한다. 고치자.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딱 표본으로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다이어트 약 먹기 전 몸무게 한번 재보고 또 같은 사람들을 다이어트 약 먹고 나서 또 몸무게 재보는 거죠. 즉, 같은 표본에 대해서 이거를 검정을 하는 거죠. 즉, 그러한 것을 이렇게 대응 이표본 T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지 않고 아예 비교 대상이 다른 집단인 경우가 바로 독립이표본 T검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 지역의 남자 고등학생 몸무게와 부산 지역 남자 고등학생 몸무게가 유의하게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라고 하면 요 경우에는 서울에서 남자 고등학생 표본을 뽑고 또 부산 지역에서 남자 고등학생을 뽑고 이게 아예 더 이게 그 두 개의 표본이 서로 다른 집단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비교 대상이 다른 경우죠. 그래서 독립이 표본 T검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표본 T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으로 이 전체 모집단은 이럴 거야 라고 추정을 해보는 게 바로 여기 1표본 T검정,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어떤 그냥 모집단을 추정을 해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 예를 들어 살펴보는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맥주는 목표 도수가 4.2%예요. 그런데 뭐 이거를 생산을 하다 보면 이게 물이 조금 더 들어가기도 하고 물이 조금 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수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게 투라되는 맥주를 다 까가지고 검사를 해볼 수가 없으니 이제 일부 맥주를 샘플링해서 검사를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몇 개 샘플링을 검사를 해보는 것을 통해서 이게 몇 개 샘플에서 다 이제 4.2가 잘 나왔어. 그러면 이게 뭐 어느 정도 신뢰 구간 하에서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맥주의 도수는 4.2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요 1표본 T 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T 검정이 도대체 뭐고 어떠한 종류의 T 검정들이 있고 하는 거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T 검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T 검정은 두 표본의 모집단, 결국 두 모집단 모두가 각각 정규 분포를 따름을 가정합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가정을 깔고 이 T 검정을 시작을 하는 거고, 계량 경제 혹은 어떤 통계 분석을 조금 깊게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면 이게 만약에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이 T 검정을 이렇게 막 열심히 따라서 검정을 해놓더라도 이제 결과값이 이거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추출한 표본의 모집단이 이게 과연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가장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이제 웬만한 데이터들은 일상생활의 많은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쭉 가설 검정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T 검정 과정에서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밸류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여기 또 자유도를 구합니다. 여기에서 N이 나와 있죠. 근데 이 N은 뭐다? 표본에서의 관측값의 수, 데이터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 T검정에서의 자유도는 N-1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요게 1표본 T검정인 경우의 T밸류 식은 요렇게
t-value 값이 계산이 되고, 이제 이표본 t 검정인 경우에 t-value 값은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계산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뭐 직접 손으로 해본다고 하면 이제 이거를 뭐 외워야 되거나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나중에 엑셀이라든지 뭐 R을 통해서 이걸 가설 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계산 과정들이 다 자동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번 시간을 통해서 이 결과값이 나오기까지 이런 과정이 들어있는 거구나, 숨겨져 있는 거구나 라고 그 이해를 하는, 다시 한번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검정의 두 번째 순서는 이 자유도에 따르는 자유도 n-1이라는 것의 T분포를 구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밑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흉측한 어떤 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식이 이제 T 분포를 구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V 같이 생긴 거가 U인데, 이제 여기 n-1이라고 표시하면 조금 복잡하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U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 여기 나와 있죠. 요 new가 결국은 n-3랑 같은 거다.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new를 쓴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 t 분포가 이렇게 된다라는 식을 외우지 않으셔도 우리 과목에서는 이 t 분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구나라고만 이해를 하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어떤 흉측한 t 분포를 만약에 그림으로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자유도, 즉 관측값의 어떤 개수가 얼마나 이렇게 크냐 작냐에 따라서 여기 그림과 같은 t 분포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동그라미 1에 new가 1일 때부터 여기 동그라미 4번에 new가 플러스 무한대일 때까지 갈수록 이제 조금 더 평균을 중심으로 밀집되는 모양으로 이렇게 분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t 분포는 이렇게 생겼는데 결국은 우리가 정규 분포와 비슷한 거의 같은 모양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한 것처럼 뭐 n이 관측값이 대략 30개 이상이면 이 t분포를 거의 정규 분포라고 우리가 그냥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근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순서에서 이제 t분포에서 tvalue의 위치를 찾아서 pvalue 값을 계산을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이제 성인 남녀 100명한테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을 복용하기 전 몸무게로 tvalue를 구하고 앞에 2번에서 구한 t분포의 위치를 찾아서 이제 pvalue를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계산한 pvalue가 0.02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이 2%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작은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기 네 번째 순서로 와서 98%에는 발생하지 않는 이 2%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이어트 약을 먹었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발생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다이어트 약은 효과가 있구나 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동그라미 4번 절차에서 우리가 유의 수준을 만약에 5%로 잡는다면 이 5%보다 유의 수준보다 2%는 훨씬 작은 값이기 때문에 여기 대립가설을 채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이어트 약이 효과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릴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T 검정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순서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T밸류와 요 자유도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서에서 자유도의 T분포를 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 이 앞의 과정에서 구한 T분포에 해당하는 T밸류의 위치를 찾고 그렇게 찾은 위치를 활용해서 P밸류 값을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서 내가 설정한 유의 수준과 앞에서 계산한 P밸류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귀모가설이 채택이 되냐 아니면 대립가설이 채택이 되냐라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과정을 통해서 가설 검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엑셀이나 R을 사용을 해서 가설 검정을 진행하게 되면 이런 손으로 어렵게 계산을 하는 과정이 없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결과값이 딱 나오기 때문에 T 분포를 애운다든지 T 밸류를 내가 손으로 직접 계산을 해본다든지 P 밸류도 내가 계산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이 없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계산을 다 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는 가설 검정은 여기 아노바가 되겠습니다. 이 아노바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로는 여기 지금 분산 분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영어 표현의 약자를 따서 여기 지금 줄여서 아노바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노바라고 하는 것은 뭐를 살펴보는 검정이냐면 집단 간의 차이가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번 집단과 2번 집단은 과연 같은 거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다른 거라고 봐야 되나 라고 하는 거를 검정을 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 바로 요 아노바입니다. 여기 지금 두 번째 점을 보면 만약에 1번 집단과 2번 집단의 평균이 다르다라는 말은 이 말은 결국은 각 집단의 평균이 서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바꿔 말하면 뭐냐면 집단 간 분산이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 여기는 지금 여기 1번 집단, 2번 집단, 3번 집단 그리고 여기 오른쪽 그림의 경우에도 1번, 2번, 3번 그래서 집단이 각각 3개씩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왼쪽 그림의 경우에는 요 1번과 2번과 3번 평균이 서로가 꽤 지금 차이가 납니다. 요 1번 집단의 평균, 2번 집단의 평균, 3번 집단의 평균이 각각 조금씩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오른편에 있는 그림을 보면 요 1번 집단의 평균이나 2번 집단의 평균이나 3번 집단의 평균이나 굉장히 간격이 왼쪽 그림에 비해서 훨씬 덜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 그림 같이 집단 간의 분산이 작구나.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집단을 서로 같은 집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결국은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경우가 있겠고 왼쪽 그림처럼 1번, 2번, 3번 집단 간의 분산이 서로 큰 거야. 그래서 이거 1번 집단, 2번 집단, 3번 집단이 서로 다르다고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예로 들었던 다이어트 약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다이어트 약을 뭐 먹은 사람과 뭐 안 먹은 사람과 아니면 이 다이어트 약을 뭐 잠깐 먹은 사람과 이거를 지금 이거 다 효과가 다른데? 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경우가 있겠고 이거 효과가 뭐 거의 비슷비슷한데? 라고 봐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노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 분산 분석을 본격적으로 보기에 앞서서 이게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요 그림을 통해서 용어 정리를 하고 요번 시간에서는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 집단하고 여기 지금 파란색 집단 이렇게 그림에 두 가지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의 평균이 이렇게 X바라고 되어 있고 이 파란 집단, 2번 집단의 평균이 X바의 I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집단 간의 편차라고 하면 여기서부터와 여기 간의 차이를 요 1번 집단과 2번 집단 간의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사이를 집단 간의 편차라고 하고 집단 내의 편차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요 파란색 여기 2번 집단이라고 하면 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그래서 얼마나 이 집단의 관측값들이 평균에 밀집되어 있나 즉 요거를 바꿔 말하면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표준 편차인 거죠. 그래서 집단 내의 편차라는 거는 결국 표준 편차를 말을 하는 거고 집단 간 편차라는 것은 요 집단의 평균과 요 집단의 평균이 얼마나 떨어져 있나를 말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집단 간이라는 것과 집단 내라는 것은 좀 다른 표현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시간이 조금 길어지려고 해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T검정 그리고 가설검정의 어떤 개념 부분만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또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